낱낱이 그 문장 정도는 쉽게 이렇게 그 접근되는데, 논어 대관이라고 하는 요 책을 가지고 공부할 때는 논어의 그 전체적인 내용 파악하기가 훨씬 좀 쉬울 겁니다. 다만 쉬울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우리가 그 한계점이 뭐냐면 한문 자체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원래는 한문을 우리가 자유제재로 같이 써야 되는데, 어느 날 그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이 바뀌고, 그 다음에 한글 전용이라고 하는 아주 괴상한 정책을 만들어내면서 전통 문화가 아예 뿌리째 뽑혀버리고 자기의 그 정체성 찾는데도 대단히 그 문제가 심각하게 돼버렸습니다. 이제 그 우리 지난번에 이현영 교수 뭐 것도 봤지만은 동서남북의 개념 자체도 서 있지도 않고, 그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동서남북의 개념 자체를 잘 모르더라라는 거죠. 자, 거듭 강조하지만은 황하문명권, 농업문명권은 동서라고 하는 것을 기준점으로 삼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유목문화인 바로 서국문명권이라고 하는 건 남북을 기준으로 해서 삼더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동서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그 훈련해 볼까요? 그 개념만 여러분들 잘 잡아 놓으시면 쉽습니다. 자, 서양 애들은 이렇게 하고,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태극, 음양 태극도를 가지고서는 모든 그 이치를 다 표현합니다. 이렇게 공부한 게 우리가 그동안 평생도록 공부해 온 걸 겁니다. 지도에도 그렇게 돼 있고, 어디를 눈을 돌려보거나. 그럼 이게 서구 개념이고 북쪽이죠. 이게 북쪽이면 아래는 뭐다? 남쪽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마주 봤을 때 오른쪽은 이제 헷갈리는군요. 여기가 어디예요? 이쪽이. 이게 지금 서양이에요? 동양입니까? 10번 지금 공부했으면. 공자의 제자 가운데 저기 뭐야, 아니 그 자공이 물어봤죠. 선생님이 자공하고 안현하고 수제자 그 최고의 두 제자인데요. 자공이 하도 조금 좀 이렇게 그 젠치를 좀 많이 하니까 공자가 물어보죠. 야, 너하고 안현하고 누가 나으냐 그랬더니 두말 않고 그러죠. 안현이 낫습니다. 아, 저보다 몇 배냐.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너는 어떠냐 그랬더니 저는 하나를 들으면 둘을 합니다 그랬죠. 여러분들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몇 개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공자 제자 못 됩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거이루에 한 모퉁이를 들어주었더니 세 모퉁이를 돌이켜야 된다 그랬죠. 불이 사무반이면 세 모퉁이를 돌이키지 못하면 불부야니라. 다시는 가르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의 여기 뭐 제가 공자가 아니니까 다행입니다. 공자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뭐였냐면, 첫 번째 일단 뭐부터 가져야 돼요? 패백 인사부터 해야 되죠. 그게 옛날에는 육포 10장, 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육포 10장 정도, 한 묶음이죠. 한 묶음 이렇게 가져오면서 선생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그 이상을 가져오는 자한테 내가 일찍이 가르침을 베풀지 아니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패백 가져오고 뭐 월삭은 꼬박꼬박 낸다고 해서 가르치느냐? 그 퇴학제도도 있습니다. 어떤 게 퇴학제도냐? 자, 공부하러 온 사람이 뭔가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나만 모르고 속으로 막 여기 부글부글 끓죠. 그래서 분냄이 없으면, 분내지 아니하면 불개라 그랬습니다. 열어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본인이 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그저 속으로 속이 열나가지고서 막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이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한 사람 얘기해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또 이런저런 이치에 그 통하지를 못해서 굉장히 답답해요. 답답한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불비, 답답해하지 아니면 불발이라, 또 열어주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두 번째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거의로 한 모퉁이를 들어 주었는데 세 모퉁이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다시는 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칙이 있죠. 그죠? 일단은 패백이라고 하는 예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업 중에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모퉁이 초기에는 설명 잘할 때는 제가 차근차근히 해주니까는 다 들더니 어떻게 오늘은 다시 다 까먹었어요. 이쪽 하니까 뭐가 돼요? 남쪽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서쪽이, 이스트 웨스트가 되죠. 그죠? 이거는
자, 유목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 양을 치기 위해서 계속 풀 있는 대로 다녀야 됩니다. 그럼 양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을 가지고서는 다른 물건하고 또 교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장사꾼 문화입니다. 유목문화라고 하는 것은 상업문화예요. 그럼 상업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뭐예요? 짐지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이면 집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늘 돌아다니다가 때로는 밤늦게까지 돌아다닐 수도 있고 하니까 밤중에 길을 잃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뭘 기본 지침으로 삼느냐 하면은 북극성을 지침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을 위로 두고 나머지 방위를 자연스럽게 북쪽 위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농사문화가 되고 농사는 뭐냐? 태양이 절대적으로 중심입니다. 그래서 태양도 어떤 태양이냐면은 남중하는 태양, 그죠? 태양빛이 가장 많이 받는 때를 기본으로 이렇게 삼는 거죠. 그래서 자, 위쪽을 뭘로 표현해? 우리는 모든 집을 짓더라도 뭐예요? 남향이잖아요, 그죠? 남쪽이 위로 갑니다. 남쪽이 위로 가면 아래쪽은 뭐예요? 북쪽이 되겠죠. 그러면 왼쪽은 이게 왼쪽이구나. 오른쪽이 서쪽이 되죠. 우리 걸로 써야지. 그 다음에 이쪽은 왼쪽이 동쪽이죠. 그럼 옛날 전통 문화의 좌동 우서입니다. 그죠? 홍동 백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방식의 문화입니다. 그러면 농사 문화는 자, 해가 굉장히 중심이긴 한데 그래서 해를 중심으로 해서 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죠? 일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들어와서 밥 먹고 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 축이 동서가 되는 거죠. 여기 기본 축입니다. 그 공자가 오도는 이리관지라 했던 것이고 서양 애들은 뭐냐? 나하고 여기하고 하늘하고 나하고예요. 그죠? 여기는 신권 사회입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민본 사상입니다. 백성들이 근본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아예 저기 별로 생각 오로지 누구냐? 오로지 신이 최고입니다. 전혀 이 이질적인 문화인데 어느 날 이렇게 슬그머니 오더니 슬그머니 들어온 게 아니죠. 우리가 식민지 사회를 거치고 하면서 이른바 선교사를 앞세워 가지고 나중에 군함이랑 같이 들어오는 거죠. 자본이 같이 들어옵니다. 하면서 이거를 완벽하게 다 좀먹었습니다.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사는지도 몰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공부하는 데는 뭘 잘 잡아야 되느냐면은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공부뿐만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간에 방향을 잃으면은 뭐예요?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방향을 잃고 살았어요. 요게만 옳다라고 봤습니다. 옳은 게 아니죠. 서로 다른 문화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 이쪽에서 얘기할 때 여기는 여기 무슨 방향이에요? 얘기해. 자, 다시 한번 훈련. 여기는 무슨 방향이에요? 아니, 요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어디예요? 동북 방향. 그죠? 그럼 동북 방향이라고요? 얘네들은 동북이라고 안 하죠. 그죠? 얘네들은 북동. 제가 지금 서양 방향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은 자, 북동이라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여기는 뭐라 그래요? 여기는 동북입니다. 그죠? 여기는 뭐예요? 동남인가요? 그러면은 여기는 남동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남서. 그럼 우리 여기는 서남. 여기는 서부. 자, 우리는 어쨌든 항상 자 동서죠. 동서가 맨 앞으로 들어오는 거죠. 얘네들은 뭐예요? 북남. 그죠? 그다음 이게 뭐예요? 북서. 그죠? 북남이에요. 그죠? 다시 말해서 기준은 뭐냐? 얘네들이 이걸 기준입니다. 자, 요거 기준이 되고 우리는 철저하게 동서 기준입니다. 그럼 요것을 기준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이 문화를 요 문화의 잣대 가지고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해석하는 잣대 자체가. 한자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항상 기준을 이렇게 돼야 한자의 정확한 뜻이 나온다 그랬죠. 자, 오도는 이리관지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 하고 이렇게 돼야 열이죠. 하나라고 10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최고의 그 사전 가운데 설문해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한자 몰랐어도 옛날에 뜻글자의 그 육서법칙 해가지고
문자라고 하는 거 설명할 때 육서법칙 할 때 그 설문해자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10이라는 걸 뭐라고 해석하느냐. 이른 동서요. 그 다음에 이 뚫을 꼰자는 뭐다? 남북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은 이거 이치 모르면 그냥 이것만 외우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이렇게 될 겁니다. 동서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고 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남중하고 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양기운이 여기까지 들어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글자가 뚫을 꼰자죠. 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모든 뜻글자는 주역의 음량의 부호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거죠. 하늘은 양이 되고 이것이 그대로 숫자로 가면 이게 1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땅은 두텁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가없고 끝없다라는 개념의 선분 개념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 두텁죠. 두터우니까 이거 그대로 두 개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황하문명권은 철저하게 인본주의 사상이라 그랬죠. 하늘과 땅 사이에 누가 있느냐? 신이 있는 게 아니죠. 하늘과 땅 사이에 하늘의 양기운과 땅의 음기운이 만나서 만물이 낳고 그 만물을 대표하는 게 누구다?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은 어떻게 된다? 같이 동등한 개념입니다. 제 하늘이 아무리 높고 잘나고 땅이 아무리 넓고 크고 하더라도 뭐 누가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가장 이 중에서도 그 신령스러운 게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중에 뜨으뜸이라 그러면 당연히 하늘이게 되겠지만, 그죠? 그래서 여기서 1, 2가 되고 하늘, 그러면은 1은 자체적으로 하늘이요. 2라고 하는 것은 땅이기도, 두터운 땅을 표현하기도 하고 다 만들어진 형상으로 보자면 위는 하늘이요. 아래는 땅이 되겠죠. 그럼 하늘과 땅 사이에 누가 생겨요? 사람이 생기죠. 사람이 그 가운데 중을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천지인 개념도 되고 요거 자체로 표현하자면은 생긴 순서는 하늘, 땅, 사람이지만 다 생기고 난 데는 하늘, 땅, 가운데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느 경우든지 간에 항상 무슨 도를 잡아야 된다? 중용의 도를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글자 따로 이치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뜻글자 자체가 이미 이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향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고, 근데 지금의 모든 학자들이 뭐냐, 이걸 가지고 우리 이 문화를 잽니다. 안 맞잖아요. 그죠? 안 맞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아예 틀렸다, 미개하다, 버려야 된다 해서 깨끗하게 잘 버렸죠. 기가 막히게 잘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버렸냐, 그래도 벽지한 건 다행이에요. 그죠? 옛날 책들 벽지만 들으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나마 벽에다 좀 뭐가 글자가 있네 하고 봤지만 어디로 갔어요? 불쏘시개로 들어가고. 책이 좀 아깝다, 종이가 아깝다 하는 사람들 그나마 다행이죠. 이거는 그나마 천만다행이에요. 왜? 근 달아가지고 이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얘네 전부 다 고문서서적으로 다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사람은 책들이 일부들이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자기 문화를 철저하게 짓밟고 살아왔는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에, 저도 지난번에 이거 한번 읽다가 여러분들 그 어디냐, 그 3강, 2강인가요? 그래서 문장 읽다가 새삼 발견한 건데 55쪽 한번 볼까요? 55쪽. 자, 여러분들 집에서 책 읽었어요, 이거? 확실하게 읽었나요? 그래서 여기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게 기초가 안 쌓여서 제가 얘기하다 보면 자꾸 기초로 넘어가는데, 저쪽 반은 이제 우리 1년 동안 공부해오던 여러 반들이 섞이니까 이거 읽어가면서 글자도, 문장도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55쪽에 그 이어령 선생의 한 얘기가 있죠. 그 뭐라고 했냐, 그 맨 밑에 문단에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말들인데 한자는 뭐고? 동북이고, 영어는 거꾸로 어떻게 한다? 노스 이스트. 그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노스 웨스트 에어라인즈를 번역해서 뭐 북서항공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서북항공이라 한다. 그쪽이 또 귀 익숙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발견된 자석은 남북을 동시에 가리키지만 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지남철, 지남거라, 지남차, 원래 지남거가 돼야 되겠죠. 지남거라 불렀다. 이건 고스란히 인용한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그칩니다. 그러나 근대가 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지도는 북쪽의 지도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자석의 방향도 북쪽을 가리키는 서양의 표식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한 가이바이보라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56쪽에 일본의 외무성에서는 북동아시아과지만 일본의 국토교통성에서는 동북신간센이라고 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문화에 뭐예요?
이 말을 이렇게 써야 됩니까? 우리말로? 정체성 위기하면 어디 동티가 나요? 자, 이런 방식으로 쓰면서 본인 자체가 이미 정체성 위기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자체를 구별을 전혀 못, 그래도 제가 이전에 이분 뭐라고 욕 좀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야, 그래도 양심적으로 고백을 해놨어요. 자기 스스로가 나 정체성 위기가 왔다. 이분 실제적으로 그렇기도 한데. 자, 이겁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모르고, 이게 그 뒤섞이면은 스스로가 정체성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래,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도대체 누가 이거에 대해서 이치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사는 방법은 뭐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굉장히 각박하게 돼버렸죠. 자, 전 세계 노인 자살률 1위를 10년 이상 계속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빈부격차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자, 청소년 자살률 높아지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 결혼 안 하는 일들 굉장히 많아집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가 조금 더 늙으면 굉장히 불행한 사건들을 참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라는 부분들입니다.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 정체성, 우리가 방향만이라도 제대로 찾아가면서, 저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전통적인 관습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안 남아 있죠. 철저하게 다 뭉개져 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서구 쪽에 좀 좋은 거 보면은 그냥 따라가기 바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며칠 전인가요? 우리나라 관광 수입, 그 적자가 얼마? 11조라고 했던가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우리 다들 그렇죠. 스페인에 어디 참 좋더라. 거기 안 가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와 하고 이렇게 몰려다니는 건데, 자기 나라 좋은 것도, 물론 뭐, 우리 나라가 작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섬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요. 곳곳에 아름다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국가가 많이 개발도 해줘야 돼요. 근데 오로지 국가만 탓하고 있을 필요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좀 아는 사람들이 좀 나서가지고 바로잡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부터 바로잡아야 되냐면은 방향 문제부터 정확하게 세워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틀렸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짓밟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 부모를,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기 조상을 짓밟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천하의 어떤 역사든지 간에 이런 경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로 잡으려면은, 자, 문화의 원류가 되는 이 뜻글자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대단히 불가하더라라는 겁니다. 심지어 한자 그러면 요즘 뭐라고 하느냐? 그 중국 문자라 그래요. 이런 한심한 소리를 합니다. 중국이라고 할 때 중국 개념은, 자, 이 중나라의 한 가운데다 옛날 천자 개념이에요. 그리고 뜻글자를 만드는 사람들, 흔히들 중국 애들도 이전에 뭐라고 하느냐? 야, 그거 너네들이 만들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 누구 했던가? 초기 때.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중국 문자를 쓰고, 한자를 쓰고 있으면, 야, 너네 중국 문자는 왜 공부하니? 이런 식입니다. 우리말의 70%, 80%가 거의 그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흔히 얘기할 때, 각골 문자라고 하는 것을 한자의 원류라 표현하는데, 훨씬 이전부터 글자는 이미 주역의 궤 형태로 된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수두룩하게 발견되는 각골 문자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은나라입니다. 동이족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바로 동이족, 바로 우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글자들을 보면은 동이족이 아니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글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서울이라 할 때 이 서울이 어디에 있다는 소리예요? 높은 데 있는 산이죠. 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에다가 도읍지를, 우리가 고구려 같은 경우가 내내 그렇잖아요. 무슨 뭐 환도성이다 그래, 저 위에 산 꼭대기에다 만듭니다. 부여 같은 경우도 자, 이제 그 백제죠. 백제가 저 위쪽에서 내려오면서 기본적으로 산성 개념으로 쌓는 거죠. 아차산성, 뭐 그다음에 어디예요? 이쪽에 그 아차산성이란다. 우리 부여 같은 경우, 그죠? 부소산성에서 기본적인 산성 개념이기 때문에 나라의 그 산 쪽에다가 세워놓고, 산 쪽에다가 도읍지를 세워놓고 궁궐을 세워놓으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북한 산성도 가봤지만은 그건 조선 숙종 때 만들긴 했지만, 우리나라 산성의 특색은 뭐냐면은 밑에서 보면 굉장히 높죠.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걸으면 어때요? 담하고 별로 차이 없잖아요. 그죠? 축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중국의 낙양성 같은 경우 보면 얘네들은 양쪽에 이 협탁식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협탁식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요렇게 해서 옆에 해잡하고 나온 거기서 흙을 가지고 돌멩이와 같이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높게 만듭니다. 그 이거는 옛날 그 삼국지나 이런 데 보면은 이 담도 무너뜨리죠. 성벽도 공성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쳐가지고. 근데 우리는 요거 못 무너뜨려. 왜? 이쪽은 산이니까 아무리 두들겨 봤자 안 됩니다. 별도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자, 그래서 이제 그 높은 데다가 세워놓고 그러면 이제 문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위에 그 궁궐 문이 보이면은 높을 곳자가 이 궁궐 문이잖아요. 그런데 높은 산꼭대기에다 만들고 옆에 이제 성벽도 두르고 하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이렇게 볼 때는 이런 모양으로 보이죠. 밑에 있는 건 바로 빛광자입니다. 빛 때문에 잘 안 보이죠. 낮에. 밤중에 성과 갈 일이 있어요. 오늘날 빼는 그저 전기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밤중에 성에 들어갈 일 없습니다. 다 통행금지 있고 성을 접근한다 그러면 낮이잖아요. 그럼 낮에 햇빛 비친 모습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말 속에도 남아있죠. 서울 올라가요, 내려가요? 서울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기 그 기차역에 가보세요. 전부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상행선, 하행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취항한다, 근데 갈다라고 할 때 중국 같은 이렇게 쓰죠. 나아갈 취자죠. 어디를 나가는 거예요? 서울로 가는데 서울이 높죠. 절름발이 우자입니다. 그죠? 절뚝절뚝거리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서울물은 어때요? 차죠. 서울물은 차요. 찰량자 이렇게 쓰잖아요. 요거 찰량자. 서울물이 찬 거예요. 서울물이 찬 건 뭐예요? 서울이 산 높은 데 있으니까요. 왜 찹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아까 이제 서울은 뭐 물론 당연히 문화적으로 으뜸이니까 이게 빛날 경이 되고 옆에다 이렇게 쓰면 뭐예요? 그림자 영자죠. 그림자 영자뿐만 아니라 단지 영향을 미친다 할 때 쓰잖아요. 그거는 서울이 당연히 문화가 높기 때문에도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이 서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산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산성을 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 동이족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것 등등을 볼 때 우리의 깊은 문화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자 속에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뜻글자가 갖고 있는 그 암호가 대단히 큽니다. 요즘 제가 이 표현하는 말이 이제 그 컴퓨터로 표현하자면 이 뜻글자에 담겨 있는 건 그 옛날 고대 문화의 그 압축 파일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보면 다양한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그 다음에 이 유학경전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유학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농경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럼 많은 백성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지도자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덕목을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그 지도자한테 요구하는 게 바로 뭐냐?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자, 민 그러죠. 민이라고 하는 글자를 파자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네모라고 하는 건 땅이죠. 땅이 네모나다, 네모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음양 기운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방정하게, 그저 반듯하게, 바르게 그대로 받아서 모든 그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길러주기 때문에 방정하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하늘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이 계속 그저 둥글게 운행하는 데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철학이죠, 이거는. 자, 철학을 바로 이제 기하학으로 표현한 방식인데요. 그래서 네모라고 표현했고 이 네모는 실제적으로 글자 속에 들어와서는 네모라는 말로 쓰지 않고 동그라미도 네모요, 구멍도 네모요, 그죠? 이 자체를 이렇게 네모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다 그러면 자, 이것도 동그라미, 그죠? 다 돌고 돌고 하는 것. 그런데 그 동그라미를 뭘로도 표현하냐면 원으로 표현하죠. 옛날에 조개가 화폐 가치가 있었을 때는 조개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거 조개에다 구멍 뚫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둥글다라는 뜻으로도 쓰고 거기다 그냥 다시 한번 이렇게 써서 둥글다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그냥도 되고요. 그리고 네모, 정말 네모는 뭘로 썼어요? 인간이 발견한 네모는 자연의 네모는 없죠. 자연의 네모가 있던가요? 인간만이 네모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것을 글자로 쓸 생각은 안 했습니다. 요건 나중에 익부자라는 형태로만 이렇게 표현했고 애올리자 쓰는데 정작 네모는 글자가 다르죠. 인간이 만들어낸 네모 뭐였어요?
그래서 자기 이게 문화의 원류예요. 굉장히 우리가 뜻글자다라고 하는 건 한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문이죠. 문자입니다. 이 글을 제대로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 속에 당연히 문화 포함됩니다. 이 속에 두 개가 다. 그러면서 그 속에 뭐냐? 철학적 의미가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한문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 유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문사철 요 세 가지가 다 동원돼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빠져도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인류가 제일 처음 만드는 네모 뭐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잊어버려서 아직 생각할 줄 몰라서 그래요. 자연스럽게 얘기는 다 했죠. 인류가 제일 초기에 처음 만드는 네모 배죠. 뭐 배. 강물 물을 운송하려면 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배 그러면 지금 머릿속에 무슨 배만 떠올라요? 먹는 배. 제가 목마르시군요. 배 그러면 무슨 배 들어? 여러분들 통나무 이렇게 판 걸로 보면죠. 통나무 파기까지 시간 걸려요. 통나무보다 더 먼저 나온 배가 있어요. 통나무를 배 판 건 요거잖아요. 그죠? 이건 통나무 판 거예요. 얘보다도 더 먼저. 그냥 나무로 그냥 엮으면 되잖아요. 그죠? 나무는 물에 뗏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뗏목과 떼배의 개념 두 개는 찾아야 되겠죠. 자, 떼배. 뗏목이다 그러면은 저 위쪽에서 저 하구 쪽으로 그 목재를 운반할 때는 그냥 얘네들만 먹여가지고 보내면은 그건 뗏목이고, 이 뗏목을 사람들이 뭔가 물건을 싣고 사람들이 이쪽 강에서 저쪽 강 건널 때 쓸 때는 떼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떼배죠. 떼배가 인류가 최초로 만드는 네모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방향 이쪽 방향으로도 거슬러 올라가고 저쪽으로도 가죠. 그래서 얘 모양을 어떻게 표현했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방이라 표현했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말뜻 잘 알아주세요. 노아의 방주 그러죠. 그냥 주만 그건 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는 기본적으로 떼배입니다. 노아가 타고 간 저기 뭐 홍수 피하기 위해서 탄 것은 이게 떼배예요. 떼배 위에다가 뭐 우리도 짓고 자기들 살 집도 지어가지고 그냥 출렁출렁 가는 대로 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인류가 만드는 네모 이게 방이에요. 그래, 그죠? 방이다.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그랬어요? 모방 그러죠. 모가 뭐냐? 뭐 네모난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우리 저기 명심보감에 보면은 뭐라고 하더라? 방정하다 그러고 모나고 바르다. 이 말 자체를 이제는 뭐 이해를 못해요. 모나고 바르다. 다 질문하죠. 선생님 모났다는 게 여러분들 모났다 그럼 뭐예요? 성격이 좀 그저 뾰족뾰족하다 그냥 까칠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때 모나다라고 하는 것은 네모 반듯하다. 그죠? 반듯하다. 자기 말도 잘 모르죠. 자기 말도 잘 모르니까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오는 겁니다.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문화에 대한 그 바른 이해. 그러면 우리가 자기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는 뭐냐? 우리 한글이라고 쓰인 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저 조선왕조 1492년이니까 대략 한 600년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쓰입니다. 쓰이는 동안에도 여전히 한문이라는 것이 계속 우위를 점하고 쓰여 왔었고 중요한 문서들은 전부 다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뜻글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뭐 조선왕조실록 그 번역 다 했다고는 하지만은 정작 가서 어디다 인용해서 쓰려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왜? 정확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 저기서 번역한 게 정확하다.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 급하게 번역한 겁니다. 먼저 누가 다 번역했어요? 북한 애들이 먼저 그죠?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번역한 게 있습니다. 저는 아직 안 봤는데 그게 잘 됐다라고 하는 평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거는 지금 뭐 저쪽에 다 뜨니까 인터넷상으로 다 뜨니까 보면은 정작 중요한 거 갖다 찾아서 하려면은 다시 한번 읽고 꼼꼼히 검토를 해야 돼요. 왜냐 이 한문 문장을 번역한다라고 더군다나 조선왕조실록을 번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 유학경전에 대한 절대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학경전이다 그러면 어쨌든 중국의 역사까지를 두루두루 꿰고 있어야 돼요. 뭐 꿰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중국의 역사책을 뭐 한서나 당서나 뭐 명나라의 그 역사서 이걸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거기다 뭐가 되느냐 유학경전 그러면 자 음양오행이치가 되는 거죠. 철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번역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요즘 뭐 번역 번역 양성소 한다는데 최고로 얼마를 공부해야 되겠어요?
10년은 기본 바탕으로 깔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많은 것들 같이 토론하면서 한 20년 정도 돼야 이게 제대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10년은 꼬박 붙어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유학경전 완벽하게 다 일부 공부해놓고 주석까지 다 보고 그리고 역사책 조금씩 떠들어 봐가면서 이제 같이 집단 토론해가면서 번역하면 그 번역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자 지금 그럼 이 시대에 선생님 어쩌란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들었다 보면은 하시는 분들이 다 뭐냐면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운 적이 없어서요. 그렇죠. 저도 배운 적 없습니다. 배운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30대, 40대, 50대 넘어갈수록 스스로 책임 좀 지셔야 됩니다.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과연 나는 노력을 얼마나 했을까? 그 반성 열심히 조금 들으면 공부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었는데 누가 안 가르쳐줘서 몰랐다. 이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그럼 알려고 나는 얼마나 했는가 이런 부분들도 반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학경전에 대한 정확한 그 이해를 하시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아무거나 공부는 할 수 없죠. 근데 다행히도 이 유학경전에 분류되지는 않지만 옛날 서당에서 어린아이들이 그저 배웠던 천자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천자문이 기가 막힌 책입니다. 옛날에 서당에서 배웠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별로 가치도 안 알아주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나라에도 한자 열풍이 조금 부니까 너나 없이 또 천자문에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뭐 한문 좀 안다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또 천자문을 또 써요. 그게 어느 때하고 똑같으냐면은 양나라 무제 때 우리 천자문의 지은이다 그러면은 양나라 무제 때 중사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은 99%가 막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만 가더라도 뭐라고 되냐 중사는 그냥 편저자 정도 편찬자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종요 원작입니다. 종요 원작에 이제 중사가 당시에 양나라 무제는 불교에 대단히 심취한 사람인데요. 심취하기 전에는 유학경전에 두루두루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당시의 군주는 당연히 유학경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른바 공자가 썼던 책이나 이 등등에 대해서 두루 알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지도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군주가 되고 황제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 왕자들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왕자들 반드시 공부해야 되죠. 그냥 부모 우리 아버지 권력 있고 돈 있다고 해서 공부 대강한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왕자들이 우리 경전 책이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무지막지하게 많고 온통 그야말로 뜻글자로 다 쓰여져 있는 건데 이 글들을 한 1000여 글자 정도만 익히면 왜냐하면 글자가 보면 대략 반복되는 글들이 많으니까 한 1000여 글자만 익히고 하면은 그래 우리가 쉽게 경전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글들을 좀 뽑아서 왕자들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와중에 우리한테 잘못 전달된 게 있죠. 그랬더니 중사가 황제의 명을 받고 하룻밤 만에 이걸 쓰느라고 머리가 하얗게 새었더라. 과학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하룻밤 사이에 도저히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갑자기 사람이 머리가 샌다 그래도 내가 너를 한 석 달 정도는 안 봤더니 너 벌써 머리가 왜 이렇게 다 샜니? 그죠? 속에서 이만큼 나와봤자 석 달에 봤자 이만큼밖에 더 나오나요? 그죠? 말이 그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과학적이다 그러면은 한번 돌아봐야 돼. 뜻글자는 철저히 과학입니다. 생활과학이에요. 천문과학입니다. 그죠? 철학까지를 다 담고 있는데 그럼 백수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백수문이라. 그럼 백수문 그런 일부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럼 머리가 하얗게 쇴 사람이 글을 썼겠구나. 그죠? 하룻밤 사이에 새었는지는 안 했나들. 그러면은 중사라는 사람이 몇 살에 죽냐? 한 50 몇 살, 60 몇 살. 하여튼 일찍 죽어 50 몇 살인가? 이렇게 되니까 물론 나이 40대에 머리에 쇠는 사람 요즘에는 여자들 나이 40 머리 하얗게 새죠. 미용실에 가보면 미용실 원장들이 항상 그래요. 제 머리 보면 되게 신기하대요. 어째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쇳 머리가 별로 없나? 지금은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들 쇳 머리 많나요? 그랬더니 이미 한 40대 되면 벌써 머리 염색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중사가 그렇다. 그래도 이건 나이가 너무 젊어요. 맞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두루두루 살펴봤더니 이제 종요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조를 해보니까 딱 맞습니다. 종요가
저 천자문에 대해서 종요라고 하면 위나라 문제 때입니다. 위나라가 어느 시기냐면은 얼마 전에 저기 중화TV인가 채널 층에서 그 사마염이라고 하는 혹시 이거 보신 적 있나요? 그 언제냐면 자 한나라가 멸망하고 후한이죠. 한나라가 멸망하고 한나라 말기 때 조조라고 하는 사람 있죠. 조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조조는 한나라의 적통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적통 그 권력을 그대로 이렇게 이양받는데 조조는 황제가 아닙니다. 조조의 아들인 조비가 그 위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황제가 되는 것이고, 자, 이때 한나라 말기, 그 다음에 이 위나라 초기 때 이쪽에서 이제 그 재상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종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그 종요가 있는데, 자, 이 종요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한나라 말기 때 효렴제도에 의해서 발탁받는 사람입니다. 효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예전에 한나라가 옛날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벼슬자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아버지 벼슬에 의해서 음서제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부모의 신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본인이 그 뒤를 잇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인재들을 발탁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한나라 같은 경우가 유학을 국시로 세우면서 이른바 널리 인재를 두루 등용을 해야 되는데 그죠? 왜냐하면 옛날에 요임금 같은 경우, 순임금 같은 경우도 그런 그 세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재 발탁으로 해서 발탁된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이 순임금 같은 경우가 발탁된 기본적인 배경이 뭐냐면 효이죠. 효에 있어서만큼은 순임금만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자 유학을 국시로 내세운 한나라가 그럼 우리도 널리 인재를 등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바로 이제 유학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인륜의 가장 근본인 바로 효에 뛰어난 사람을 하나씩 받자. 대략 인구 30만당 한 명씩을 발탁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발탁을 받아서 자 이제 그 관리로 등용을 해서 썼는데 사람은 참 괜찮은데 자 오직 효도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부모님을 위해서 또 슬쩍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 평생 고생하면서 이렇게 못했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 되겠다. 관료로서는 효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또 중요한 것이 청렴함.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나중에 같이 묶습니다. 그러니까 효와 더불어서 두루두루 청렴한 인재를 널리 구하라라고 하는 효렴제도에 의해서 이제 인재를 발탁받는데 초기에는 이런 것들이 잘 작동되죠. 나중에는 이게 이제 무너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효렴제도에 의해서 이 종요라고 하는 사람이 발탁을 받습니다. 자, 천자문 곳곳을 조금 뜻글자 의미를 알고 잘 살펴보면은 종요 자기 얘기 고스란히 다 나와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부모를 여의고 집안 어른들의 옛날 사람은 요즘에는 뭐지 잘 안 키우지만 옛날에는 집안에 누가 형제간에 누가 죽었다 그럼 그제 조카들이 있다네 하면 어때요? 큰 집에서 다 데려다가 키우죠. 종요도 그렇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 돌아가시고 그 큰아버지 댁에 들어가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워낙 또 영특하고 하니까 교육을 계속 시키죠. 그러다가 얘를 데리고서는 낙양성도 한번 데리고 갔는데 낙양성이 어떤 사람이 쭉 보더니 이제 영천이라고 저 시골 동네니까 낙양성을 이렇게 갔는데 어떤 점쟁이가 보더니 야, 걔 좀 큰 인물이 되겠다. 근데 좀 조심해라. 잘못하면 떨어져서 그 죽을 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에 떨어 죽겠다는데 그 말 끝나기가 무섭게 저기 뭐 다리 위를 건너는데 갑자기 말이 뭘 보고 놀랐는지 뛰면서 그 밑으로 물에 빠져서 하마터면은 죽을 뻔했답니다. 어쨌든 뭐 들려오는 얘긴데요. 그래서 더욱 어쨌든 그 뭐 교육을 열심히 시켰고 훗날 그래서 효렴제도에 의해서 한나라 황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천자문을 그 보통 보면은 그 어렸을 때 어디에 서당에서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서당에서 공부하기는 무지무지 어려운 글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뭐냐면 그 주역에 천자문의 맨 처음에 나오는 천지현황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주역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억조창생 만물이 창생되는 원리라 그랬죠. 그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서경의 역사 그 다음에 유학경전에 나온 얘기들 주르르 해가지고서는 쭉 나오는 것이 천자문이에요. 그러니까 천자문은 어린애들이 이해하기는 도저히 어렵죠. 저 시골 서당의 훈장이 가르칠 능력 자체가 안 됩니다. 선생들 가르칠 능력 안 되면 어떻게 하던가요? 특히 뜻글자들 외워라. 그죠? 외워라. 외우지 못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올라가라.
회초리로 때린다. 그리고 외울 때까지는 그 다음 진도 안 나간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가 그거죠. 기대승. 조선의 천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기대승입니다. 이 훈장이 저 애를 가르치다 못해가지고 세상에 저런 바보 같은 놈은 처음 봤다 그래가지고 너 부모 좀 데려와라 그랬어요. 부모를 불렀죠. 나 이 불러서 와가지고 나 얘 도저히 그 못 가르치겠다라고 얘기할 판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한테 그 실증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소를 데려다가 훈장에 훈련을 시킵니다. 하늘천 하면은 콧뚜레를 잡아주고 휙 올려요. 따지 그러고서 꽉 내려요. 코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소가. 몇 번 훈련하다 보니까 하늘천 하면 저도 모르게 따지 그러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대성 부모를 불러요. 그래서 그렇게 했죠. 잡아라. 저 미물인 소도 저렇게 알아듣고 하는데 도대체 얘는 알아듣는 말귀가 하나도 없다. 난 못 가르치겠다 그랬더니 걔가 7살 땐가 그럴 겁니다. 얼마나 열받든지 세상에 선생님 말 어린애도 빤히 다 압니다. 선생님 말이야 자기 잘못은 신도 안 하고 얘가 뭐라고 하냐. 천지현황을 3년 독하니 언제 호야를 하시독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지현황은 천자문의 맨 처음 내용이죠. 그 맨 처음 문장을 나한테 지금 3년이나 읽으라고 하는데 천자문의 마지막 언제 호야는 하시독고 언제나 읽을고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이 엄청나게 뒤통수 맞았겠죠. 두 손발 그야말로 이제 확실하게 들고 난 정말 제 못 가르치겠다 그랬어요. 왜? 자기가 감당할 애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천자문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천자문은 실은 아이들이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까 이제 종효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한나라 왕실에 발탁받았고 조조를 도와서 이제 각 그 반란군들 평정하는데 혁혁한 공도 많이 세웁니다. 그래 이제 지위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자, 이 삼국으로 나뉘고 자, 위나라로 이렇게 바뀌면서 위나라를 세우는데도 큰 도움을 줬어요. 조비한테. 자,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서 영모죄에 연루됩니다. 본인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누가 이제 사발통문에다 이름 적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이 한 70이 넘어가지고서는 영모죄 열겨가지고서는 그 유배를 당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종효는 나라에 공도 많고 그 다음에 죄에 연루되지도 않고 더군다나 지금 나이도 많은데 웬만하면 좀 사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탄원서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조비가 왜냐면 우리가 조조, 조비, 그 다음에 누구죠? 조식, 요 쓰리조들, 그 문학에 탁월한 사람들이죠. 글 문장에 대단히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께서도, 그러니까 조비도 그 문장을 좋아하니까 종효도 그 못지않은 문장가입니다. 대단히 종효 같은 경우는 한자의 해서체, 행서체의 최고의 사람으로 일컬어지고 왕이지가 이 종효의 글씨체를 좋아해가지고 그대로 그거를 임사한 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지가 그 자기가 스승으로 삼아서 글씨를 배운 사람이 바로 이제 종효입니다. 시대는 이렇게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종효한테 그 조비가 그러죠. 다른 신하를 통해서 좋은 글을 하나 바치면은 그 글을 읽고 사면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 때 아마 이제 그 자기의 일생을 회고록을 쓰면서 왜냐면 사원절구의 시잖아요. 사원절구의 기가 막힌 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써서 조비한테 바치고 풀려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천자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본인의 일생 자체에 뭐 유배간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 글을 썼다라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쭉 이렇게 다 보입니다. 글을 보통 사람들이 못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첩간효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그동안 내가 이제 비망록으로 글에 썼던 것들을 한데 다 모아서 간략하게 중요한 것들만 요약해서 쓴다라는 내용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우몽등초 그 다음에 고루과문하니 우몽등초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이제 고루과문하다. 그죠? 외롭고 느추하고 들은 것이 적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리석다라고 꾸짖을까를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는 말로 끝냅니다. 그럴 때 거기에 보면은 거기 뭐로 나오냐면 고루과문. 서로 우리가 문장을 모르더라도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고하다. 루하다 그러면 이제 가난하니까 뭐 느추하다 이렇게 되지만은 고라고 하는 건 고아 개념이죠. 부모가 일찍 여의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부모를 일찍 여의고 생활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들은 바가 적어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런 것 자체도
아, 이 사람이 일찍이 부모를 여인 사람이다. 그 다음에 천자문, 만약에 천자문이 어린애를 위해서 애초부터 만들었으면 사자소학처럼 만들어야죠. 어린애들 우리가 초기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바둑이, 강아지 이런 거 배웠잖아요. 영어 단어에서 처음에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죠. 하늘 차원부터 나오잖아요. 하늘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금 똑똑했다는 사람들 대체로 그런 얘기들 하죠. 가서 선생님 하늘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야 임마 그거 크면 알아. 크면 알기는요. 절대로 모르죠. 어렸을 때 그 의구심을 끊임없이 해요. 뭐, 하늘이 뭡니까? 그러면은 대답 못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 거예요? 대답해 줄 필요는 없어요. 글쎄 하늘이 뭐니? 넌 어떻게 생각하니? 걔 생각부터 물어보면 됩니다. 그죠? 하늘이 뭐니? 항상 애들이 물어볼 때 여기 지금 조금 있으면 애들 손주도 키울 거죠. 걔들 잘 놀아주는 방법이 할머니 이건 뭐야? 하고 물어보면 이거 그래 뭐다 하고 잘난 체 하면서 가르쳐 주지 마세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뭘로 보이니?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주세요.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걔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그럼 이제 그 사이에 할머니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게 뭘까 해가면서 공부하면서 걔 알아듣게끔 이제 걔가 이런저런 온갖 얘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조금씩 옆에서만 도와주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그러면 하늘이 기가 막히게 정리될 겁니다. 뭐 하늘이 어디 학원 보내면 어떻게 되냐? 하늘은 파랗다가 되죠. 그래서 학원 보내서 그림 그리기 하면은 다 똑같아요. 그림들이. 알아요 그거? 애초에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많은 것들을 공부한 속에서 발현되는 거지 훈련시켜서 기술적으로 한 건 창조성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창조력이 없다는 것을 다 그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종요가 종요의 그 자기 일생이 담겨진 쭉 내용들이 나오고 만약에 정말 어린이 용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사자수학에 나오는 뭐예요? 부생아신하시고 모국오해러시니 이 내용 나오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해서 아버지 엄마부터 나와요. 근데 그건 천지현황부터 나오고 아버지 엄마는 언제 나오느냐? 까마득하게 뒤에 나옵니다. 제가 천자문을 13절로 분류를 했는데요. 그 중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자 일륜지도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일륜지도에 그게 나옵니다. 개차 신발은 4대 오상이니 공유국양이면 기감해상이리요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대개가 이 몸에 난 그저 몸과 이 몸과 그 다음에 털럭은 개차 신발은 대개가 4대 오상이 4가지 큰 것과 5가지의 떳떳함이 있으니 공손히 기른 것을 생각하면은 기감해상이려 어찌 헐게 어떻게 다치게 하겠는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되냐 그 뒤로 딱 한참 뒤에 나옵니다. 나중에 그 입복모이라는 말로 이렇게 나오고요. 부모가 같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고루가문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천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전체적인 구성이 한 사람의 그 일생을 역사 철학과 그 역사에다가 투영을 시켜서 쭉 그 정리한 글입니다. 그래서 천자문은 종요에 제가 뭐냐면 대서사시 이렇게 그 부제를 붙인 건데요. 이거는 그 전체적인 그 문사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읽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 종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천자문이 바로 뭐냐면 유학경전을 철저하게 압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자문에는 42명의 그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체불용이라는 게 유학에서 쓰이는 그 철학적 개념인데 체는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자라고 하는 것은 천지자연의 이치를 담은 그저 음양의 부호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은 아까 천원지방이라고 했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그런데 하늘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있는 거죠. 하늘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가 안 되죠. 다시 말해서 숫자로 표현하자면 그게 1입니다. 1은 하늘을 대표하는 숫자인데 실질적으로 하늘수를 대표할 때는 이거 안 쓰죠. 성수가 되는 9를 쓰거나 아니면은 생수일 때는 3으로 씁니다. 이것도 이해하셨죠? 몰라요? 2하고 3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개념인데 똑같지는 같은 개념. 자, 하늘을 1이라 그러면은 자 2도 나도 1이 있는데 3인 나도 1이 있는데 우리 수학적 개념으로 소수 개념이 있죠. 가장 바탕이 되는 숫자
소수가 뭐예요? 자, 옛날 아득한 일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누어지지 아니하는 수. 그죠? 소수가 있고 우리가 소수가 있잖아요. 소수를 이렇게 쓰든가요? 이거 한자를 모르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소수라고 읽고 이거 분간을 해서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소수라는 말이 있고 번역했을 때 이거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옛날에도 수학적인 의미로 이거 다 쓰였으니까. 그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피타고라스의 정리 우리 죽어라 외웠죠? 피타고라스 정리보다도 훨씬 더 일찌감치 나온 그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습니다. 이 화학문명권에는. 왜? 우임금이 치수 사업할 때는 뭐가 필요해야 돼요? 기하기 필요하죠. 작두법이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 이미 수학이 오래전에 발달됩니다. 그게 이제 주비삼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게 3, 4, 5라는 게 이거죠. 하늘수가 땅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 이게 3이 되고 4가 되고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5가 되는 거죠. 이게 이른바 주비삼법의 가장 기초 개념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땅도 작도하고 하늘까지 거리까지 다 잽니다. 은나라 때 수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전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뭘로 할 거예요? 전부 다가 토지 구획하는데 수학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학은 철저하게 지금 우리한테 가려져 있죠. 동양은 수학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랬더니 어떤 저 서울대 역사학자 한 분이 무슨 소리냐 신라시대 때 뭐가 있고 뭐가 있건데 신라시대 한참 늦어요. 600년대 700년 600년대 어떻게 돼요? 중국의 당나라 때 연말 문화가 활짝활짝 다 필 때입니다. 겨우 그거 가지고 신라시대 때 이렇게 됐다는 거 그게 쪽팔리는 얘기입니다. 더 오래전 얘기를 해야 되죠. 그죠? 조금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거 기원전 몇 년 때예요? 요임금 때? 요임금 순임금 때? 1000년, 3000년, 4000년 이렇게 되죠. 그죠? 이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전법이다. 농사 짓는다. 그냥 쥐어대기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뭐예요? 그 땅을 분배를 하는 거. 우리 성인성자다라고 할 때 뭐 성인성자까지 가지 맙시다. 경작한다 그럴 때 밭갈다. 이거 들어가 있죠? 밭갈경자. 이제 글자들 잘 몰라. 이건 뭐예요? 보습입니다. 쟁기 뢰자예요. 나무죠? 옛날엔 모든 동계 나무로 돼 있고 끝에 이제 갈라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땅 파게 만드니까 쟁기가 되고 우물이죠. 여러분들 우물정 그러면 그러면은 가운데 우물부터 파놓고 뭐 땅 판다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그죠? 이미 정전법으로 구획 지어진 땅들을 농사 짓는다, 밭간다 이 뜻입니다. 성인성자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성인성자를 이렇게 쓰는데 성인성자의 원 글자가 뭐가 되느냐면은 요 글자입니다. 요거예요. 잘 그저 중을 잡고 잘 듣고 그리고 요거 실시한다 이 뜻입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글자 우리 나오는 공이나 전부 다 정전법을 의미한다 그랬죠. 이 정전법에 의거해서 자 땅도 봉토도 나눠주고 제후도 이렇게 쭉 임명을 하려면은 이거 안 되면 아까 뭐죠 이 토지 측량 이거 할 줄 모르면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나눠주는 법 없죠. 맨니다라는 게 철저하게 그 수학적 계산에 바탕돼야 되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경전에는 이런 수학적인 이치까지 포함해서 두루두루 다 담고 있는데, 자, 그것이 종효가 쓴 천자문 속에 그 유학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보면 인물이 42명이나 나오지만은, 자,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불룡이라 그래서 아까 자 수를 일이라고 하는 건 두루 안 쓰이고 하늘을 표현할 때도 하늘은 둥그니까 하늘을 뭘로 표현한다? 생수로는 이걸로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죠? 수학, 지름 1을 원주일 얼마? 파이 3.14 그죠? 그런데 백성들한테 3.14 쓸 필요 있어요? 그거 빼버리면 되죠. 그래서 3으로 대표해서 씁니다. 하늘을 표현한다 그러면 3이에요. 그죠? 3천냥지 이렇게 표현하면 3이 되고, 그 다음에 땅이다 그러면 4를 쓴데 4는 줄이죠. 그리고 자 3을 만약에 지름으로 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가 돼요? 둘레는 9가 되는 거죠. 대략. 그죠? 자, 하늘을 표현할 때 하늘에 우리 태극기 요 부호 있죠? 이거를 하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괴명어로 표현하고 하늘건이라 표현하고 숫자로 표현하면 얼마가 된다? 9가 되는 겁니다. 양부호 하나를 약간 하늘이죠. 하늘을 1로 표현하면 안 되죠. 1은 누구나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숫자로 표현하면 3이죠. 3이 하나 둘
3개가 되니까 9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9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3과 9의 의미. 여기가 하나 나오니까 또 해볼까요? 그러면 9에다가 이렇게 해서 딱 찍으면 이건 뭐예요? 환이 뭐예요? 둥근 게 뭐예요? 그럼 아까 둥근 것도 이것도 둥근 건데. 요 둥근 것과 요 둥근 것은 얘는 기본적인 평면 개념이고 여기는 공이죠. 공. 포환할 때 둥근 거죠. 하늘, 태양이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두루두루 보셔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학경전의 모든 문사철의 이치를 담고 있는 것이 천자문입니다. 그래서 천자문만 잘 공부하면은, 그래서 옛날에는 천자문을 어쨌든 서당에서 공부하니까 좀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천자문을 제대로 이해해서 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천자문 책을 지어놓고 나서 저기 누구냐, 그 우리나라 그 역사 소설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한테 그 저기를 부탁을 했더니, 추천사 하나를 부탁을 했더니 뭐라고 썼더라? 정약용의 천자문 얘기를 합니다. 정약용 천자문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천자문은 중국의 그 역사를 다루고 있고 중국의 지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알 수 있게끔 우리나라 아이들을 위한 천자문을 하나 써야 된다 그래 쓴 겁니다. 천자문 그런 의미 아니에요. 천자문은 철저하게 문사철에 의한 그저 대서사시 형태로 쓰인 글입니다. 그러니까 천자문의 의미를 자 어렸을 때 공부하고 지긋지긋하게 공부했겠죠. 무조건 외워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들을.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자, 어쨌든 천자문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으면서, 자, 중요한 사람이 빠져요. 누가 빠지겠어요? 유학에서 제일 중요한 분. 공자. 네. 공자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자가 그 도를 이루었다는 사문, 바로 문왕이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자. 가장 중요해요. 사문, 문왕이야, 아들인 무왕도 있고, 그 다음에 주공, 두 사람이나 이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공자가 언급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철학적으로 보면 체입니다. 유학에 있어서는 가장 종주가 되는 분이고, 체가 되는 것이고, 그 체가 된다라는 건 뭐냐? 천자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누가 쓴 글이다? 공자가 쓴 글에 기인하여서입니다. 공자가 쓴 글에 기인하여서 적은 글들입니다.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글. 자, 공자가 쓴 주요 곤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건 천년이 지왕이니라는 말.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니 천지지잡냐라. 하늘과 땅이 섞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1월 영적 하는 거 나오는 거 역시 풍래 입귀에서 어디죠? 입귀에서 나오고. 웬만한 글들이 거의 다 공자가 편찬하거나 직접 쓰신 이 글들의 기원에서 내용들이 쭉 정리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를 어디다 언급한다. 그럼 뭐예요? 공자는 그 모퉁이에 있는 하나에 불과합니다. 아예 언급 안 하는 게 낫죠.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면은, 자, 여러분, 이것도 얘기 드렸을 텐데, 어느 날 서구화가 이렇게 지금 완전히 다 돼서 아무도 잘 못 느껴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모든 도로나 어디 지명 이름 붙일 때 사람 이름 쓰던가요? 사람 이름 쓴 게 있던가요? 전혀 없죠. 그 동네의 특색을 담아서나 등등등등을 쓸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세종로가 돼버렸어요. 세종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종임금은 거기에만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런 도로명에는 죽은 사람은 안 붙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 서구 방식이 나고 도로명 무슨 건물에 사람 이름 다 갖다 붙입니다. 제가 뭐 하는지들 모르고 그냥 붙여요. 바로 그러니까 너무나 훌륭한 분을 거기다 하나 딱 놔두면 그 사람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욱더 붙이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천자문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들을 가만히 보면은 황화문명권의 철학의 핵심의 정수의 정수만을 딱 추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사가 아닌 것은 종효가 썼기 때문에 바로 이제 위나라 때, 삼국시대 때까지 인물이 언급이 됩니다. 그럼 종효로부터 그 양나라 무제 때까지는 대략 한 200년 정도의 세월인데요. 그럼 본인이 당시 만약에 중사가 직접 썼다 그러면은 당시의 인물들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언급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150년 사이 인물이 돼야 되는데 단 한 명도 그런 사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등등을 두루두루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이렇게들 공부를 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더라도 그게 반드시 증명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뜻글자를 가지고 볼 때도 반드시 설문해제나 기타
의문서들, 그 다음에 기타 경전 등에서 이 글들이 내용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반드시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뜻글자를 어떻게 해요? 소리 글자도 아니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추상화 감상하는 것도 아니요. 이런 방식으로 멋대로 해석해서 그 얘기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뜻글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유학경전을 읽거나 해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공부를 좀 더 깊이 하려면 반드시 미안하지만 제가 강의한 천자문은 꼭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듣고 공부하고, 왜냐하면 그게 전부 다 유학경전 입문서, 그러니까 제가 제목도 뭐라 하냐면 이거는 천자문은 유학경전 입문서이자 그 다음에 황하문명권의 종합교양 입문서라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까 얘기했던 문사철의 기본 핵심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반드시 천자문은 꼭 공부하시고 나머지를 공부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쪽에서 강의할 때는 항상 천자문은 많아요. 근데 선생님 저 시간이 안 돼서 천자문 아직도 못 듣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발 좀 들으세요 하는데 죽어도 안 듣더구만요. 조선시대 때에도 종묘의 천자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나요? 특별히 그 우리나라는요 학문적 풍토가 애초에 잘 안 돼 있습니다. 대체로 선생님 이외에 또 우리나라는 없어요. 거의 없고 중국에서는 그래. 중국에서는 종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극히 몇 명 정도만 할까 말까인데 대체로 그냥 중사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학문적 풍토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이게 뭐야 종묘라고 전도사를 맡아야 되는 게 하세요. 제가 자세하게 거기는 다 이게 종효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쭉 그 서문에다가 다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일단은 천자문을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논어. 자, 그 주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성균관 같은 경우에 뭘 하느냐? 조선시대 성리학에서 못 벗어납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은 뭐냐? 성리학이라고 하는 남송 때 정자 주자에 의해서 완성이 된 그 학문적 체계인데요. 물론 이제 다 유학 경전들이죠. 그런데 특히도 이제 주자 같은 경우가 적어도 유학자라면, 적어도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서 삼경을 꼭 필독서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필독서가 되지 다른 것도 굉장히 역사책 공부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자 당시는 뭐냐? 이미 그 사람들은 다 관료로 나간 사람들이죠. 지도자로 나간 사람이고 그들의 자식 역시 나중에 관료로 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미 한문을 다 익혔고 웬만큼 다 익혔대. 다만 뭐냐면 군자의 수신의 학문으로서의 책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뭘 공부해야 되느냐? 자, 논어를 사서 해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논어. 먼저 논어가 아니라 대학. 자, 주자의 방식대로 봅니다. 대학, 중용, 그 다음에 맹자, 논어. 이렇게 공부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 조금 달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난 뒤에 자, 삼경을 공부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삼경이다 그러면 시, 서, 역입니다. 시경, 서경, 자, 역경이 되면 자, 주역이 되는데요. 자,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이미 앞날이 정해진 군자들, 그죠? 그 다음에 현재 관직에 있는 사람들, 항상 저 공무원으로서, 자, 국가의 공복으로서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뭐가 되느냐? 아는 것만 갖고 안 되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기 지금 이게 공무원 됐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거 뭐 만들고 뭐 하는 거 이거 아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뭐가 있어야 돼?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죠? 이른바 그 국민들 대하는 태도, 지역 주민들 대하는 태도. 기본적으로 공순해야 되죠.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건 서로 간에 얼굴을 보고 일을 해야 되고, 이제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저 포스트잇 하나 딱 올려놓고 나서, 최순실 행정. 그러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모든 거는 서로 얼굴 보면서, 얘기하면서, 잘못된 거 고치고, 이렇게 좀 정정할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른바 도덕을 갖추라, 이 소리예요. 그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자, 수신의 학문 요거, 그럼 그 대인의 학문이라는 게 뭐냐? 대인이 공부해야 될 거. 우리가 그 학교 이름으로 표현할 때는 태학이라 읽습니다. 그냥 큰 학문이다 그러면 대학이 되고요. 자, 요 두 가지는 수신서 가운데에서 기본 체가 된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원래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자, 한나라 때 원래 공자가 예경이라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 그 예경의 글 내용이 워낙 방대니까 한나라 때 이것이 좀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금 예기라고 하는 걸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 예기의 편명 중에 하나가 대학편이 있고 중용편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굉장히 짤막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앞선 시대의 어떤 학자들도 이거는 별도로 따로 끄집어내서 공부해 두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자위에서 이것이 이렇게 분리돼 나옵니다. 분리돼 나와서 대학편, 중용편이 되고요. 때로는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용학이라고도 이렇게 분류합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 영조임금도 글 내용이 좋다 해서 영조대왕 어제서 해가지고 서문까지 지은 것이 여전히 지금 돌아다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주자의 이 책에 의해서 이 글들을 본다 그러면은 얘기에는 뭐가 되느냐, 이 두 편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주자의 성리학 쪽에 대해서 조금 조선시대 성리학, 성균관 쪽하고 조금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얘기에다가 이거 두 개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공부 좀 하다가 얘기라는 책을 펴보다가 이게 두 개가 빠졌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게 저기 뭐야 우리나라 그 성균관 내지는 저기 뭐야 저쪽에 영향을 급 많이 받은 쪽에서 낸 거구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편이 이 속에 그냥 다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한나라 때 당나라 때 나온 그 책의 근거에서 그냥 편찬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수제자였던 바로 증자, 어로불변 증자, 가장 어린 나이로 들어왔다가 결국에 공자의 도맥을 이었던 제자인 증자가 쓴 것이고요. 중용은 증자의 제자이자 공자의 손자가 쓴 바로 자사가 쓴 글이 바로 중용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도맥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공자의 도맥을 이어서 맹자라고 하는 책이 전국시대 때 나옵니다. 그리고 논어라고 하는 것은 증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바로 이제 제자들이 쭉 모여가지고 그 공자 돌아가시고 대략 한 40년 뒤, 50년, 50년 그 사이에 만들어진 게 논어인데요. 대체로 이런 순으로 공부를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순으로 공부했다가는 그야말로 미쳐요. 왜? 글의 내용도 모르는 데다가 맨 처음에 대학은 뭐냐, 대학 지도는 이렇게 나와요. 대학의 도는 제 명명덕하고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제 친민하고 백성들과 친하는 데 있고, 제 지어지선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극한 선에 그치는 데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뭐 말은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따져봐야죠. 대학의 도라는 게 뭡니까? 대학이 뭡니까? 그럼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어른이 되면은 일정 정도 나이가 되면은 공부하는 학문 맞겠죠? 옛날에는 소학과 태학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나이 8살에서부터 15살까지는 기본적으로 어디냐면 저 학교 그 각 마을에 있는 소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거는 백성들의 자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왕후장상의 자식까지 반드시 들어가서 익혀야 될 이른바 그 뭐죠? 의무교육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15살 이상이 되어서는 백성들의 자식들 가운데서 특별히도 이 영민한 자들, 그죠? 왜냐하면 백성들은 보통 이제 농사를 바쁘기도 하고 생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특히도 영민한 자들, 준수한 자들, 그 다음에 왕후장상들은 당연히 뭐예요? 그 자식들은 나중에 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자기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왕후장상의 자식들과 백성들 가운데 준수한 자는 어디에 들어가서 태학에 들어가서 그 다음 단계에 공부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태학에서는 뭘 공부하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서와 시서, 역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소학의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일륜지 도와 관련된 거죠. 우리나라의 서당 구조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가면은 뭘 배우느냐 하면은 사자소학을 공부합니다. 사자소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에서 천자문. 천자문은 정말 공부하기 어려운 건데 천자문이라는 어마어마한 걸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한테 가르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 보시면 됩니다. 1000개의 글자가 단 한 글자도 겹치지 않고 1000글자가 쭉 나오면서 문장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그것도 문장도 어떻게 그냥 사자성어 방식으로만 본 거죠. 그래서 천자문을 익히고, 그래서 기본적인 글자에 대한 개념이 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계몽편을 공부하는 거죠. 계몽이라 그래서 계몽편 해서 이제 짤막한 여러 가지 글들이 있습니다. 천지자연의 이치로부터 시작해서 일륜지 도에 이르기까지 계몽편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구집이라 그래서 문장 좀 공부하는 거죠. 추구집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오원율시 공부합니다. 오원시. 시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은 요즘 뭐라고 하죠? 무슨 소학? 동몽선습도 뭐 이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요 중간 태학 들어가기 전에
그 중간 단계로 표현하는 것이 뭐죠? 소학. 소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동몽선습 조선시대 때 동몽선습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학이라 아니 소학 소학이죠. 대학 들어가기 전에 작을 쏘자. 대학 들어가기 전에 소학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는데 오늘도 여전히 이거 지금 성균관쪽 이거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거 공부하지 마세요. 왜냐? 굉장히 어렵다. 엄청 어려워. 아 당연히 어렵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 공부들 다 한 사람들이요. 이 공부들 다 한 사람들이 그중에 좋은 문장이 있다 그래서 주자가 쓴 게 아니라 제자가 선생님 이렇게 해서 편집하려고 하는데 이거 괜찮겠습니까? 좋다 그래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뭣도 모르고 이거 공부하는 사람 여전히 이거 공부하고 소학 공부하는 뭐처럼 되는데요. 소학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왜? 대학 중용 그다음에 논어맹작 시서역에서 다 두루두루 뽑아낸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들 없이 이렇게 공부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 대학이다 중용이다 맹자다 논어다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엮어진 글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구절 좋다고 해서 갔다가 이걸 읽으니 무슨 수를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공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구절 좋다 외우자 이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학이 싫어지고 뭐 이상한 욕이나 하고 그러죠. 소학은 제가 볼 땐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나머지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오늘날 굉장히 어려워. 이렇게 공부하면은 대학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학문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나온 데서부터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일단은 한문을 알아야 되니까 천자문을 통해 가지고 음양오행이치를 쫙 공부하면서 기본적인 사망오제시기 그다음에 하은주 그다음에 춘추시대 요때까지 역사를 대략 봐야 됩니다. 그게 천자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쭉 공부를 해놓고 그다음에 뭐부터 공부하느냐. 도대체 공자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공부해야 돼요. 논어는 글도 일단 짧습니다. 일단은 부담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문장이 짧아요. 문장이 짧으면서 공자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들을 차곡차곡 근데 무지무지 어려운 게 실은 논어입니다. 나중에 공부해 보면은 그래도 쉽게 접근하는 게 논어입니다. 공자님 말씀, 그죠? 공자님 말씀에 바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의 얘기들이 쭉 나오는 게 논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면 논어를 먼저 하셔야 돼요. 논어를 일반 사람들이 논어는 공자의 인사상이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이미 앞에서 공부했지만 앞서서 인이라는 건 거의 말하지는 않았죠. 공자가 주역 10익전을 지으시면서 인이라고 하는 논리적 체계를 완성을 합니다. 이전에 인의 예지 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5덕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비로소 인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다 두루두루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공자가 뭐라 하면 제자들이 지어도 도의 뜻을 두고 의여인 인에 의거하고 지어도 의여인 그다음에 덕에 거처하면서 그다음에 유어해라 예에서 놀아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러면서 인을 이렇게 강조하죠. 그래서 비로소 인을 밝힌 글이 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많이 얘기했는데 인이 최고로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정작 공자는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나 인 몰라. 선생님 이 정도면 인입니까? 나 그 인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당시에 문제가 가장 될 만한 누구냐 관중을 인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관중 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제자들도 저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자기 같은 그 동료는 죽게 만들고 자기는 살아남은 사람을 보고 어찌 인이라 합니까? 하면서 자궁 익어가지고 따집니다. 선생님한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한 내용들이 이제 공자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논어를 먼저 공부를 하면서 공자가 당시에 그 위정자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군자가 높은 자리에 나아가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해요. 그 공부도 그냥 공부가 아니라 배워라 라는 학이죠. 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일륜지 도와 천지자연의 이치가 되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치를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의 최고는 바로 뭐냐면 교죠.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군주가 먼저 위정자가 먼저 효를 해야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 논어이고 논어는 우리가 맨 첫 번째 대목 끝 대목 다 봤으니까 생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뭘 공부해야 되느냐?
바로 이 공자의 도맥을 이어가지고 자, 공자를 종주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증자의 이 대학이라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자, 유학의 정치의 핵심 사상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학 정치의 핵심 사상이라라고 하면 대학지 도는 아까 말한 제 명명덕이라 그랬죠. 밝은 도를 밝히는 데 있고 이렇게 됩니다. 명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위정자 자신이 스스로가 덕이 밝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덕을 먼저 밝히고, 그죠? 내 그 밝은 덕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밝게 하는 데 있다 이겁니다. 대학지도는. 그러니까 대학지도라고 하는 것은 자, 큰 배움의 도라고 해도 되지만은 또 대인지도가 되는 거죠. 대인지학. 대인이 공부해야 될 학문이라 이런 겁니다. 적어도 윗사람으로서, 자, 군자로서, 대인으로서 정치하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를 밝히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 밝음을 가지고 밝히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을 내박치면 안 되겠죠. 그 밝은 덕을 가지고 밝히면은 백성들과 친할 수가 있는 거죠. 제 친민이라 그랬습니다. 백성들과 친하는 데 있고, 백성들이 우리 군주 이러이러 하더라. 마치 잘 아는 듯이 해야 되죠. 그래야 오래된 나쁜 습성이 있으면 바꾸십시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친하면 베풀지는 않고 명만 하고선 여차하면 뭐 세금 내라고 여차하면 감옥에 가둔다고 그러고 여차하면 부역에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하라 그러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겠죠. 이렇게 고쳐라. 왜냐하면 주자 같은 경우는 친민이 아니라 신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뒤에는 또 신민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원본 그 고본대학의 친민이라 이게 더 정확하죠. 백성들과 친하는 데 있고 그래서 백성들과 두루두루 친해서 뭐 할 건데요? 선거 때 되면 나 표 달라고? 이때는 표 달라를 할 일이 없습니다. 자, 뭐 하냐? 그 다음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지극히 선한 사회. 그죠? 이것이 유학이 목표라는 최고의 이상 사회입니다. 이 지선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삼강령이라 그럽니다. 세 가지 이렇게 강령에 해당되고 그 조목이 바로 뭐예요? 경물, 치지, 성의정심, 그 다음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대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강령 8조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역사적 그 사실이나 뭐 등등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학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대단히 짧은 글 속에 유학의 통치 사상의 핵심이 아주 잘 담겨 있는 글이 대학입니다. 자, 그러고 나 대학을 공부를 했더니 시간이 너무 지나네. 그죠? 5분만 쉬었다 합시다. 5분만 하고 전체적으로 오늘 한번 다